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2016년 제1회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인적 자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인적 자본 이론은 신고전 학파의 주장 내용이에요. 신고전 학파는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노동이익을 높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실증적 근거가 약해요. 즉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신고존학파의 이론, 인적 자본 이론에 반대하는 스펜스라는 사람은 선별가설 또는 신호 모형을 통해서 선별가설이나 신호 모형을 통해서 교육훈련은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근로자를 선별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 교육훈련은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근로자를 선별하는 기능만을 갖추고 있다라는 신호 기능을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모두 맞는데 교육과 훈련이 3번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보다 높은 노동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어요. 인적 자본 투자량은 내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는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62번 노동조합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 클로즈드 샵은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의 확대 유지에 가장 유리할 것이고, 반면에 오픈샵은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채용하는 것이니까 가장 불리할 거예요. 중간 형태로 유니언숍이 있고요.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63번 고임금 저인건비 전략이라는 거는 그 소수 정예화에 정예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서 고생산성을 유발하며 전체적인 임금은 낮추자라는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반에 개별 임금은 많이 주고 전체 인건비는 낮춘다. 고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모두 맞는 내용이고 4번이 틀렸어요. 64번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했는데,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 쓰시고 그리고 발생 요인 3개를 써라 라는 것이 주관식에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같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는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리다. 다시 한번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리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발생 요건은 5개가 있지만 주로 전문에 나오는 거는 3개예요. 그래서 3개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용의 안정성 여부예요. 고용의 안정성 여부다. 고용의 안정성 여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1번에 나와 있죠. 3번에 나와 있죠. 금전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작업의 쾌적함 정도예요. 작업의 쾌적함 정도이다. 작업의 쾌적함 정도는 1번에 나와 있죠. 비금전적 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훈련 비용의 여부예요. 교육 또는 훈련 비용의 여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3개만 딱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책임의 정도라든지
또는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3개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주관식에도 3개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죠. 보상적 임금 격차, 고작 교육 훈련비 정도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네요. 65번.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한다.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구직의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연간 몇 프로의 실업률이 나타나는가 했는데, 매년 구직 1년은 12개월이니까 12 쓰시고, 거기에 평균 3개월이 소요됐다고 했으니까 12분의 3. 그래서 2.5%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 숫자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66번. 개인의 노동 공급 시간 결정이 소득과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선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종축에는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횡축에는 이렇게 여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여가가 느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봤었을 때 소득 이렇게 발생하고, 그리고 개인이 최고 갖고 있는 시간을 X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요. 지금 이 점에서는 여가만 있고 노동시간이 없죠. 그리고 소득이 빵이에요. 반면에 이 점에서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죠. 노동시간,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이 정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 개인이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여가를 줄였다. 즉, 1시간만큼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소득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W1이라고 이렇게 해볼 때요. 개인이 이번에는 그 근로 시간을 더 늘려서 이렇게 2시간으로 여가를 2시간 줄이고, 그러면 소득이 또 이 정도로 발생하겠죠. 이렇게 W2라고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는데,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 이렇게 해도 만나겠죠. 이렇게 이 점에서. 하지만 이 점에서 만나는 거는 최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요. 예산선을 이렇게 벗어난 지점에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질 수도 있지만 예산선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최적 결합은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서. 그래서 3번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렇게 노동시간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시장 임금률과 노동자의 의증 임금이 일치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맞는 내용이고, 2번 보실게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가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가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소득의 양이다 했는데, 이 접하는 점에서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 같으니까 예산선을 갖고 따져볼게요. 개인이 여가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그만큼 소득이 이만큼 감소되어지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가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소득의 양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죠. 4번을 볼게요. 소득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 노동자는 노동공급을 포기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역시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가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봅시다. 이렇게. 즉, 이, 여가 즐기지 않고 일을 죽어라고 해봤자 이 정도밖에 못 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선이 있다고 했을 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면 기껏해야 이 점에서 만나는 상황으로밖에 그려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이 좀 삐뚤삐뚤하네요. 이렇게 펜이 미끄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졌다고 봅시다.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을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커짐으로써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은 점에서는 개인이 난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래. 차라리 그 돈 받고 일하느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무차별 곡선하고 여기서 접점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을 x1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여가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 반대말로 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 경우 노동자는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킨다 라는 것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여기서 틀린 거예요. 전체 아시겠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률이라는 거 1시간 일하면 이 정도에서도 2시간 일했을 때 이 정도에서도 맞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여가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포기되어지는 소득의 양이다 했었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이렇게 접하는 이 지점에서 시장 임금률과 노동자의 의정 임금이 일치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예산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작게 나와 있으면 추가라고 이래봤자 이 금액만큼 못 벌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지점이 이 지점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일 때요.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제 소득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무차별 곡선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기울기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접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만큼의 다시 말해서 여기를 x0라고 했을 때 x0에서 x1 뺀 만큼의 x0에서 x1을 뺀 만큼의 이 정도의 노동 공급이 증대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이 펜이 미끄러워서 좀 깔끔하지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래요. 67번 힉스 마샬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겠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면 노동에 대한 탄력성 크게 되죠. 2번 틀렸네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면이 아니라 작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 작아지겠죠.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아지고,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의 비중이 높다면 수요 탄력성 크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거 여러 차례 했던 거요. 68번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 1번에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맞고요. 2번 틀렸어요. 노동조합의 허가는 아니고 인사 노무관리가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 맞고, 직종 간의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2번은 노동조합의 허가라기보다는 노사의 합리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노동조합과
어떤 노사의 합리적인 의식이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69번. 이중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대해서도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고임금이죠. 임금 많이 받아요. 좋은 거야. 아무튼 그 다음에 고용도 안정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학력이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 조건도 양호해요. 그래서 양호한 근로조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노무 관리도 이루어져요. 합리적인 노무 관리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에 반해서 2차 노동시장은 기업의 내부 승진 가능성이 낮겠죠. 결근율 높죠. 종사자의 고용기간 짧다. 3번 맞네요. 자신의 인적 자본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할 수가 없겠죠. 저임금인데요. 70번.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의 요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거 기본급이겠죠. 71번. 산업혁명 이후 가장 발달한 노동조합의 형태는 직업별 노동조합 여러 차례 했었던 거예요. 72번.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 다음과 같을 때 이 국가의 실업률은 얼마냐? 실업률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여러 차례 했었죠.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수 대신에 취업자 비율 54%, 그리고 실업자 비율 6%, 이렇게 하고, 이게 경제활동 인구수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거기서 실업자 비율 6%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하면 딱 떨어지겠죠? 10.0%로 딱 나올 거예요. 73번. 던노비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요건이 기시주라고 했었어요.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상 제약, 그 다음에 각 주체의 세력관계.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74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은 구조적 실업의 대책에 해당되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모두가 경기적 실업에 대한 것인데, 지금 경기적 실업은 총 수요를 증대시켜야 돼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축소하면 안 되겠죠.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에요. 왜냐하면 경기적 실업은 뭘 증대시킨다? 총 수요 또는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네요. 75번.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기업에서 직원들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거야.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이는데 기업에서 그 사원들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효과,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니까 못 자르는 경우죠. 이때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고용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76번.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틀렸죠? 1번은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급이라고 했었죠? 조직의 안정화, 위계질서 확립의 용이는 연공급의 장점이에요. 77번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냐 했는데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가 종축이 인플레이션 비율이에요. 인플레이션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횡축이 실업률이다. 실업률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동시에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줄이려면 반면에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반면에 실업률을 이렇게 줄이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다른 말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로도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78번 립케의 인본적 경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립케의 인본적 경제는 성과 지향의 효율적 경제성, 즉 효율성과 그리고 형평성을 형평성의 어떤 조화를 하모니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적 시장의 효율성 중시자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 및 제도가 있는 경제, 이게 바로 립케가 주장한 인본적 경제다. 79번 임금 교섭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해 의존성이 높아져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합한 거. 임금 교섭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임금 교섭의 어떤 과학적, 합리적 이런 측면을 위해서 의존성이 높아져야 될 부분은 노동시장 요인이에요. 즉 시장의 어떤 균형적 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80번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요거 W1이고 요거 W2고 요거 L1이고 L2고 L3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지문을 보시면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이 증가하고 즉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 고용량이 감소함을 DD처럼 표현할 수 있다 했는데 DD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임금에 따라서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하고는 이 수요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A에서 이렇게 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A에서 B점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곡선상 위에서의 점의 이동이에요. 임금에 대한 거는. 그래서 고용량이 L1에서 L2로 증가하면 알 수 있죠. 반면에 임금을 올렸다. 즉 B에서 A로 이동하게 되면 고용량이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번에 임금이 W1일 때 노동 수요량은 L1이며 임금이 W2로 하락할 때 노동 수요량은 L2로 증가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지금 설명한 거. 수요 곡선인 DD는 임금과 기업의 고용량 간의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가 아니라 틀렸죠? 부의 관계가 성립하죠. 왜냐하면 임금이 오르면 고용량 즉 수요량은 감소하고 임금이 내리면 고용량은 증가하게 되니까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기업 판매 상품의 수요가 증대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 전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도 그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 노동 수요 증가는 이렇게 상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좌하향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고, 그래서 DD에서 이렇게 D-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노동 수요의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곡선상에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한다면 노동 수요의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노동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는 노동 수요량의 증가 또는 노동 수요량의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강의진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